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연말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송영온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퇴의 변을 이야기를 하면서 식물방통위를 피하기 위해서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으로 사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퇴의 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꼼수에는 정수로 받는 훌륭한 결단을 하셨죠. 권위에 찬 결단이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그 통과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6개월 정도 그 기능이 마비가 됐을 거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만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통신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국가기관 기능이 마비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이 이젠 이동관 전 위원장이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의도에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결정이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발적인 사퇴가 아니겠죠.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퇴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의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가 절대로 물러날 일이 없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돌연 사퇴를 했다는 것은 그 인터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자의 뜻. 인사권자인 용산의 결정에 따라서 사퇴를 결정하지 않았나 싶고 그것 자체가 꼼수 사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용산 입장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TV라든가 민영화라든가 언론 장악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모든 것들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용산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추진력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고 괜히 지금 탄핵이 발의가 되고 가결이 되어서 6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차체에 지금 이동관을 대신한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내세운 게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일 수 있다면 문제는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퇴할 것인가에 대한 수싸움에선 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냈다가 필리버스터 처리하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2번 연속이나 수싸움에서 밀렸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싸움에 참 능하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탄핵의 발의를 조금 더 당겨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탄핵의 발의를 빨리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산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손절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해서가 아닌 사실상 권고에 따른 사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물론 지금 꼼수 사퇴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의 시기를 조금 더 빨리 돌린 그런 면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꼼수 사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탄핵안을 빨리 발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급합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또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가 꼼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탄핵소추는 이제 그 소추 대상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물러나면은 목적이 달성된 것 때문에 오히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환영을 해야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로 시기를 거꾸로 거슬러 가보면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를 했다면 민주당이 그걸 꼼수라고 했을까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이 아마 그 당시 민주당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하야를 시키려고 탄핵소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오로지 직무 정지만이 목적이고 어떻게든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퇴를 하니까 꼼수를 쓸 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탄핵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지 마라라는 의도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퇴하면 그걸 의도는 다 된 거 아니냐. 그거를 왜
꼼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탄핵을 한 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발목을 잡아서 방통위가 재기능을 못하게 했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은 언론 장악과 그다음에 뭐 민영화라든가 각종 그런 문제 있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마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선임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동관 위원장과 뭐 비슷한 그런 분들이 또 오신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방송 장악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2, 제3의 탄핵이 발휘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상적인 그다음에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는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온당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약간 제가 질문했던 거하고는 다른 결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꼼수라는 사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뽑아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꼼수 사태라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그 꼼수 사태라고 말하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발의가 되고 탄핵이 결의가 될 상황에 임박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물러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 결정을 받고 그다음에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게 온당하겠죠. 근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꼼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거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론 장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탄핵 소추다. 즉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 권한을 자진 사퇴로 결국은 회피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회피가 아니고 목적이 달성이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탄핵 소추는 소추가 받아들여지면 피청구인이 파면되는 거잖아요. 파면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냥 깔끔하게 물러나겠다 하고 사직을 했어요.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김용민 의원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거든요. 법 기술자다운 발상이라고 했는데 이동관 의원이 무슨 이동관 위원장이 법률가 출신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사퇴를 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탄핵 소추가 사실은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그것이 법 기술자다운 발상인데 은연중에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의 의도를 노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사의 탄핵입니다. 헌정사 두 번째 검사 탄핵안이 결과적으로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분의 검사의 경우에는 그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송 검사의 경우에는 고발을 사주해서 총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강력한 의혹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검사에 대한 탄핵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검사 탄핵에 대해서 많이 주저했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사 탄핵을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온당치 않나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더 많은 검사들을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하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손준성 검사 탄핵안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직접 제가 읽어봤는데요. 거기 붙어 있는 증거들이 거의 다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손준성 검사장 같은 경우에 1차 탄핵 소추안 때 증거가 13개였는데요. 12개가 기사고요. 2차 탄핵 소추안 때 14개가 증거가 붙어 있었는데 그중에 13개가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요. 1차 탄핵 소추안 9개, 2차 탄핵 소추안 12개의 증거가 전부 다 기사입니다. 국회가 지금 언론 보도 기사 모아가지고 탄핵 소추를 해서 검사를 직무정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졸속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복 탄핵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손준성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다음 달 12일에 선고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검사 두 분을 직무정지하는 것도 언론 보도 기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짤막한 반론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에서 관련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의 경우에는 탄핵이라는 중요한 국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가타 부타 그 적절성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스스로겠죠. 국회의원들 다수가 탄핵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 결정에 대해서 추후에 헌재의 결정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르면 온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 이정석 검사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증거의 경우에는 기사를 많이 인용했다고 하지만 국회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달리 기사 말고 어떠한 더 자세한 증거를 취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이번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이 탄핵안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좀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법에 보면 이제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게 돼 있는데 지금처럼 했을 때는 사실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게 한 취지가 무색하죠. 사실은 이 탄핵소추안은 같은 정기국회에서 이미 발의됐다가 철회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하기 위해서 그 국회법을 위반을 했죠. 원래 본회의에서 이제 의제가 된 의안은 그냥 철회를 할 수가 없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국회법 90조 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 자의적 해석에 손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신문 기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언론 보도 기사만 모아서 탄핵 소추할 때는 국회가 사실 권한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사위에 회부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법사위에서 이 조사 기간을 거쳐서 또 증인도 부르고 참고인도 부르고 해서 법사위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봤을 때 이런 탄핵소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야 원내대표들 중재를 해서 이것은 법사위에 그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 법사위에 회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고 본회의 일정도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 그런 역할을 이번에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김 의장의 중립성 위반.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김진표 의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의사 진행에 대한 협치가 있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탄핵안에 대한 재발의의 경우에는 그 당시 국회 사무처가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에는 여야 어느 진영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시죠. 중립적인 위치에서 유권 해석을 충분히 했고 그러한 해석에 따라서 탄핵을 재발의하였던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그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장이 그만큼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 아예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막으시던가. 근데 그런 모습 또 보이진 않으셨어요. 그냥 항의를 좀 하시다가 결국에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그냥 방치하셨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런 의미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의원들 스스로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에 또 한 가지 거부권 행사 얘기까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예요.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이죠. 제2요구권을 많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야구로 치면은 지금 야당은 그 몸집이 큰 타자를 타석에 세워서 자꾸 바싹 붙어가지고 일부러 몸에 맞는 공으로 지금 출루하려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제2요구권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네. 그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한 1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에 가면은 절반 정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이게 100인 미만 30인 이상 사업장에 가면 노조 가입률 3% 정도고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가입률이 0.2%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기업 노조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파업을 했는데 그걸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할 수 없게 되면은 대기업이 그럼 손실을 보전하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게 어디로 전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중소기업, 하청에 전가가 되고 작은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도미노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과 정부는 전체 근로자를 생각을 해야지 그 노조에 가입해 있고 파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10% 안팎의 근로자만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주도로 결과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진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국회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야 모두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강대 강으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야당 혼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요구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런 악순환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세 번째죠. 전임 정부 항상 탓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부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두 차례 했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 차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사례였는데 벌써 세 번째예요. 그리고 지난번의 경우에는 간호법,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쟁점이 있는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사실상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했던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축소시켜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온당한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방송 3법의 경우에도 정치, 그다음에 정권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할 것인데 구태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야당과 도저히 협치할 수 없다라는 대통령의 의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협치에 관련해서 짤막한 반론 듣겠습니다. 그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2요구권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은 국회에 다시 환부를 해서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그건 결국 모든 정치 세력이 거의 합의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 국민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의지에 부합하는 그런 입법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그거는 그런 입법은 하지 말라는 어떤 견제와 균형에 원래 입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2요구가 됐을 때 만약에 바로 의결을 못하더라도 그건 여야가 다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것도 국회가 협치의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부각시켜서 마치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각각의 당내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국민의힘 먼저 살펴볼게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직 요구하자 2시간 만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분위기가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재? 뭐 오죽 답답했으면은 공관위원장을 본인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겠나 싶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혁신위원장은 축구로 치면은 기술위원장 같은 겁니다. 그 기술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술이나 선수에 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술위원장이 벤치에 직접 앉겠다고 하면은 이제 좋아할 대표팀 감독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게 대표팀 감독이 됐든 기술위원장이 됐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은 뭐 축구 대표팀으로 치면은 월드컵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 같은 걸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경기를 지면은 월드컵에 못 나가요. 4년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월드컵을 계속 나갔어요. 그러면은 선수도 바꾸고 전술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만이 기술위원장이 내가 벤치에 앉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의 눈높이에 가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체감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로 되돌아가서 전술도 바꾸고 선수도 바꾸고 이길 수 있는 모습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대당 얘기지만 이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요구하자 거부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혁신위원장을 오셨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말씀들이 많았죠. 결과적으로 그 끝도 굉장히 신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관위원장을 자천하는 경우는 거의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정치 문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들어왔다가 결과적으로는 조기에 혁신위가 종료되는 그런 일종의 해프닝의 결과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인요한 혁신위가 처음에 생길 때만 해도 용산의 그런 의중을 반영하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에서의 그런 강력한 지원 사격도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스스로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르자 마지막으로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여야 모두 그 정당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상 다음 총선의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사실 너무 무리한 주장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당대표도 아마 없겠죠. 네. 그렇다면 혁신위 입장에서는 당 주류가 좀 희생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고 다음 주 안에 이제 지도부가 결정해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혁신위가 이제 안건으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요. 이제 중진들의 어떤 희생, 그러니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뭐 선출직 평가 하위 국회의원 공천 배제, 청년 전진 배치, 뭐 전 지역구 전략 공천 원천 배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략 공천 원천 배제는 사실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상향식 공천하면 사실 특정 지역구에서는 뭐 평생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국회의원 특권 포기나 뭐 선출직 그 평가 하위자 공천 배제, 뭐 청년 전진 배치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뭐 수용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네. 남은 것이 이제 중진들의 희생인데요. 이거는 사실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어떤 무슨 명단을 정해서 의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큰 틀의 방향 또는 권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음 주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모은다고 하잖아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다음 주부터 뭐 5명을 시작으로 해서 40명을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여야에서 그동안에 트러블이 없는 그 공천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죠. 크건 작건 다 조금씩의 그 반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인재 영입 대상자들을 이제 전략 공천했을 적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더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에 일단 현역 의원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아직 그 사고 당협이라고 불리는 그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는 곳들도 상대적으로 많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수도권에 현역 의원들이 즐비한데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그 현역 의원들을 교체하고 과연 전략 공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현재 야당이기 때문에 그 교체 대상인 현역 의원들에게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달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인재 영입 되신 분들이 어떤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 인재 영입도 여쭤볼 텐데 워낙 많으니까 이 국회의원 숫자가 그 안에서 새로운 부분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즉 인재 영입이 국민의힘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재 영입의 경우에는 인재 영입이 된 사람이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전략 공천이라든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 공천지로 지정이 되고 거기서 배제되는 그런 불리한 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략 공천지로 함부로 지정을 했다가는 분명히 경선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것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진 정치인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이번 여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윤핵관 자리를 이제 용핵관들이 온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용산발 그런 그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식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긴 하는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번에 그 용산에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에서 요구를 해서 당이 필요해서 나가신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낸 것인데 과연 지금 여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걸 과연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제 영입, 용산발 영입 없을 겁니까? 아니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덕담을 해야지 그럼 악담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환송을 하면서 좀 덕담 좀 하신 거 가지고 너무 좀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넘어갈게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주 거취 표명하겠다고 지난번에 또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탈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하다. 네. 사실상 좀 탈당을 하실 거면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좀 민주당 내의 뭐 민주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구태여 나가셔가지고 뭐 신당에 합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는 정당이 지금 윤석열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여당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떠한 명분이 있는가 싶어요. 네.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을 지지했던 수많은 민주당원들과 그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본인 스스로는 결정하셨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확실시 되고는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그 미약한 가능성이나마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야당, 민주당을 위해서 한 번 더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 전 부위원장의 실형 판결이 나왔죠. 이 실형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조금 더 강화된다라는 것이 당내 이재명 전 대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먼저 민주당 얘기 듣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김용 원장을 대상으로 한 그런 범죄 혐의 자체가 이재명 대표 대선 과정에 대선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굉장히 높은 신빙성을 부여를 해서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논박을 할 수 있고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1심 결론이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런 재판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항소심하고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 된다. 그 조금 전에도 화면이 나왔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김용 전 부원장의 법정 구속 내용을 기자들이 물으면은 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게 그만큼 본인이 지금 걱정과 고민이 크다는 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그 사법 리스크는 갈수록 커질 거예요.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그 구속된 피고인들, 구속된 피의자들을 만나보면은 구속된 첫날 밤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합니다. 아마 김용 부원장도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 증인들이 그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진술하겠다고 그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뭐 이분이 지금까지 뭐 숨기거나 보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동안 숨기거나 보탠 것이 있다면은 아마 구속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그런 것을 짐작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